정말 정유라 씨가 엄마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전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멘붕에 빠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후에 재판에서 정유라 씨는 살아남고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면 최순실 씨가 또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역전의 상황은 없을까요? 박상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드라마식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좀 공부하는 측면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를 최순실 자식을 지킬 거다. 지키기까지는 이제 예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유라에게 한 방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확실하게 정유라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보여왔거든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재판에서 임하고 하다가도 정유라 얘기가 나오면 이성을 잃고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는 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불리한 발언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최순실이 이제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전투력 같은 거는 상당히 상실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네. 그러니까 딱히 법적으로 날릴 한 방이 없어요, 정유라한테는. 최순실이. 지금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네. 내 딸이지만 나도 버릴 거야 라고 하면 법적으로 날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일단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네. 저희 정유라가 개입이 안 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들, 녹음 파일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이제 학사 비리도 지금 다 나왔잖아요, 사실관계가. 네. 뭘 딱히 정유라한테 날릴 게 없는데 네. 굳이 날린다면 뭐 최순실이 이것도 소설입니다만 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정유라에 돈줄을 준다거나 뭐 그런 비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진술을 또 다 뒤집어 엎을 만한 한 방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여태까지 보면은 정유라가 가출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도 나는 이제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정유라한테 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하고 대화가 하기 싫어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대화를 할 때도 뒤에서 어떻게든지 정유라를 승마 선수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짜왔고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이 뭐 정유라를 뭐 반대하는 어떤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고 얘기한 것처럼 정유라는 어떻게 보면은 늘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왔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범은 다 최순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녹음은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정유라 씨가 녹음을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 녹음을 하는 심리 상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정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맨 처음에 공항에 들어왔을 때 정유라가 얘기를 할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럭비공 같았다니까 뭔가 실수로 얘기를 할 거야. 실수가 나오면 뭔가 한 방에 나올 그런 거야. 얘기가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많았죠. 예측했죠. 근데 네. 실수 없었죠. 중간에 입 다물었습니다. 네. 뭔가 약간 20대 풋풋한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젊은이 코스프레 했잖아요. 모자 쓰고 맨날 티셔츠 입고 엄마가 시켰어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 한국의 뭐 야당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다 파악하고 있었던 생각보다 되게 치밀한 인물인 걸 알게 돼서 전 놀랐는데 네. 지금 최순실을 한테 이렇게 반대가 되는 증인이 된 것도 놀랍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든 자료가 필요해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정유라가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모든 정보나 자료를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을 거라고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상 이런 삼성에 대한 것을 6월 27일 캄프라데 코치하고 전화를 할 때 녹취했던 것은 오늘날의 이 증언을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봤을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정유라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게 네. 전략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이건 저는 최순실 씨 때문에 녹음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삼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삼성이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렇죠. 나중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견하기 전날 삼성 사장하고 임원진이 와서 지금. 삼성을 날릴 수 있는 스모킹 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삼성 때문에 쥐고 있었던 증거가 아닌가.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도 이번에 많이 다치겠지만 네. 결국 이제 이 녹음의 타겟은 이제 삼성 쪽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정보 수집을 했을까요? 전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녹음해 넣었다는 건 네. 우리 전화할 때 맨날 녹음하세요? 안 하죠. 코치랑 전화할 때 녹음할 일 별로 없잖아요. 정 기자님 녹음 기자들은 해요. 기자분들은 좀 하시죠. 취재를 할 때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전에 녹음한다고 얘기하고 녹음해야 돼요. 녹음을 했다라는 건 이것만 녹음했겠어요?
이 캄블라데 코치랑 전화하는 거 그 전에 다른 것도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녹음 파일을 준다는 게 이 녹음 파일만 준다는 건지 네. 그 전에 이 캄블라데 코치랑 얘기하면서 전화하면서 했던 녹음 파일을 준다는 건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거 다 전해 들은 얘기니까 신빙성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예컨대 정유라 씨가 갖고 있는 휴대폰을 네. 혹은 또 녹음 자료를 통으로 다 낸다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비어있는 빈칸들이 다 많이 채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검도 어제 진술할 때 좀 놀랐을 거예요. 특검도 진술하라고 이렇게 네. 설득은 했겠지만 네. 나와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거는 몰랐을 아니 이렇게까지 거고요. 협조를 그리고 제일 놀랐을 건 이제 뭐 어쨌건 지금 삼성 쪽 변호인단이 제일 놀랐을 거고 네. 그리고 이 재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건 어제 삼성 재판이었으니까요. 네. 이 나중에 여기서 증언한 거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나중에 증거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뇌물 사건. 그러니까 네. 궁극적으로 가장 놀란 건 최순실 씨,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이 가장 놀랐을 거고 네. 어제 삼성 측 변호인단도 사실상 이 순간에는 좀 멘붕에 빠져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 그 네. 삼성이 이 정 씨가 한 얘기는 다 전해들은 얘기다. 따라서 네.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폄훼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삼성이 이런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뭐 일단 전원이니까 뭐 그렇게 뭐 본인들한테 뭐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삼성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뭐 갑자기 정유라 씨가 나오는 것도 몰랐던 데다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할지도 몰랐으니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껌껌이 반박하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었던 거고 삼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증인이 나오면요 네.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할지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 나왔던 얘기를 기초로 물어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로 사용하는 거 우리 동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증인이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물어봐서 이 사람이 진술하는 거를 좀 신빙성을 낮춰봐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데 정유라는 검찰에서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걸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 측 변호인단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니 거죠. 현장 대응력이 여기는 네. 혹여라도 즉흥적으로 변호인이 대응하면 한 방에 갑니다. 잘못하면. 이럴 때는 완전히 말을 아끼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건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밖에 없습니다. 반대 신문도 못해요. 이 정도 되면. 반대 신문 할 수도 없죠. 무슨 얘기할지 예측이 안 되는데. 네. 그랬다가 괜히 반대 신문 했다가 더 불리한 그거 거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신빙성 떨어집니다라는 말 말고는 반박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응이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아니라 저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렇군요. 할 수 있는 게 전해 들은 얘기로 신빙성이 없다. 이것 말고는 더 대응할 내용이 없었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살모사 같은 행동을 했다. 굉장히 비유치고는 독한 비유를 변호인이 했어요. 사실 변호인하고 이게 의뢰인이 거의 한 몸으로 법정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디스를 한 거거든요. 완벽한 디스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정유라의 변호사 이코르 최순실의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최순실 재판도 다 어그러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정유라가 삼성 재판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차피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그러면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 살모사가 네.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먹어치운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를 먹어치운 상황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사임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이 둘을 같이 변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입장차가 달라지니까. 지금 당장 다음 재판에서 이 정유라 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게 정유라의 변호사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 지금 전략이 선임한 완전히- 사람의 네. 변론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술이 잘못됐어요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 예. 변호사 입장에서도 멘붕인 거고 그럼 여기를 사임하고 최순실만 하던가 이제 본인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좀 변호사 입에서 나오기 힘든 격한 표현까지 나온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라마 보면 네. 막 갑자기 새로운 증이 딱 나타나가지고 진술하면 그 가지고 막 서로 공방하고 예, 싸우잖아요. 예. 현실은 없어요.
현실 법정엔 그런 거 현실 없어요? 법정에서는 예. 이게 수세물릴 쪽 변호사가 예. 괜히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끝나요. 이 재판이. 그러니까 어제 삼성 변호사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예. 어제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측 변호사들이 잘못 대응한 게 아니라 아니, 그것이 이거는 이제 완전 최선의 FM 대로 한 거예요. FM 대로 한 방어였다.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박 선생님 저기 살모사 비유 잡아먹은 겁니까? 일단 뭐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놀라웠으니까 네.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정유라가 이 내 변호사가 나만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엄마의 마치 나는 부속처럼 부록처럼 나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하. 사실은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지금 너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변호사들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의뢰인을 전 국민 앞에서 살모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변호사들이 정유라한테 딱 붙어서 정유라를 잘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 사이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떤 거리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라가 너무나 당차기 때문에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라 씨가 귀국해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뭐 원래 그 대학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네. 뭐 굳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21살의 아주 프레시한 청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르면 이제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더 이상 그는 풋풋한 청년은 아닌 것이요. 아니요.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유라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정유라 심리를 연구하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네. 나중에 보면 완전히 저랑은 비교할 수 없고 저 위에서 행동하는 그녀를 보면서 야 정말 뭐 학교를 다니기 싫어요. 나 학교 따위는 상관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정유라는 이대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최순실이 얘기해서 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수들하고 다 연락을 해서 사실은 다 자기의 그 학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유라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유라가 어제 나갈 때 옷이 굉장히 드레스 같은 어떤 원피스로 바뀌었어요. 드레스 코드가. 네, 여태까지는 야구 모자 쓰고 티셔츠를 입다가 드레스 코드까지 바뀌었을 때 저것도 아무 생각 없이 입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나는 이제는 좀 바뀌었고 나는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는 다 밝힐 수 있어요. 뭐 이라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온 국민을 다 놀라고 변호사들도 다 놀라게 했지만 네. 또 내용을 잘 탄탄히 뜯어보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누구한테 들었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정말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풋풋한 아무것도 모르는 정유라는 아님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번째 발가락이 아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재판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서 이제 말씀 잠깐 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악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재판 그 정유라의 증언은 네, 짧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번에 삼성이 당황한 거 정도의 그런 파괴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이것도 소설입니다만 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정유라에 돈줄을 댄다거나 뭐 그런 비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진술을 또 다 뒤집어 엎을 만한 한 방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여태까지 보면은 정유라가 가출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도 나는 이제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에는 정유라한테 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하고 대화가 하기 싫어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대화를 할 때도 뒤에서 어떻게든지 정유라를 승마 선수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짜왔고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이 뭐 정유라를 뭐 반대하는 어떤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고 얘기한 것처럼 정유라는 어떻게 보면은 늘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왔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범은 다 최순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요. 녹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녹음은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정유라 씨가 녹음을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 녹음을 하는 심리 상태는
뭐라고 그러니까 봐야 저는 될까요? 정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맨 처음에 공항에 들어왔을 때 정유라가 얘기를 할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 럭비공 같았다니까 뭔가 실수로 얘기를 할 거야. 실수가 나오면 뭔가 한 방에 나올 그런 거야. 얘기가 그러는데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많았죠. 예측했죠. 근데 예. 실수 없었죠. 중간에 입 다물었습니다. 네. 뭔가 약간 그 20대 풋풋한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젊은이 코스프레 했잖아요. 모자 쓰고 맨날 티셔츠 입고 엄마가 시켰어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 한국의 뭐 야당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다 파악하고 있었던 생각보다 되게 치밀한 인물인 거를 알게 돼서 전 놀랐는데 네. 지금 최순실을 한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 증인이 된 것도 놀랍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 모든 자료가 필요해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정유라가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모든 정보나 자료를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을 거라고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상 이런 뭐 그 삼성에 대한 것을 6월 27일 캄프라데 코치하고 전화를 할 때 녹취했던 것은 오늘날의 이 증언을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언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봤을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정유라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게 네. 전략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이건 저는 최순실 씨 때문에 녹음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지금 정말 그 정유라 씨가 엄마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전부 다 깨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멘붕에 빠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후에 재판에서 정유라 씨는 살아남고 그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면 최순실 씨가 또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역전의 상황은 없을까요? 박상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드라마식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좀 궁금한 측면이 저는 그럴 것 있는데.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를 최순실 자식을 지킬 거다. 뭐 지키기까지는 이제 예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유라에게 한 방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확실하게 정유라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보여왔거든요. 네.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재판에서 임하고 하다가도 정유라 얘기가 나오면 이성을 잃고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는 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한테 불리한 발언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최순실이 이제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전투력 같은 거는 상당히 상실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요. 네. 그러니까 딱히 법적으로 날릴 한 방이 없어요. 정유라한테는. 최순실이. 지금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네. 내 딸이지만 나도 버릴 거야 라고 하면 법적으로 날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일단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저희 정유라가 개입이 안 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들, 녹음 파일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것도 확인이 되고 이제 학사 비리도 지금 다 나왔잖아요. 사실관계가. 네. 뭘 딱히 정유라한테 날릴 게 없는데 네. 굳이 날린다면 뭐